뒤에 여러 번 얘기했죠. 조세 체계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건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것까지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러니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모든 국민들의 모든 국민이라면 좀 그렇죠. 일부 이치에서 빼놓고는 예? 극단적인 극우도 빼놓고는 다들 그 진정성을 다 느끼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왜 깝깝하고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느냐,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느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느냐?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글로벌 경제를 좀 봅시다. 글로벌 경제.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란 침공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정치인들은 이 잘못 낀 첫 단추 함정에 쉽게 빠진다. 처음에 딱 지가 잘못해놓고 나서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나서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야. 인정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는 저게 될까봐. 예? 잘못한 것을. 예? 그러다가 패가망신한 사람도 제가 여러 정치인을 봤습니다. 그걸 고집을 부리면서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부랴부랴 고집을 부리다가 두 번째도 잘못 끼고 세 번째도 잘못 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락으로 가더라고요.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 그런 정치 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자, 지금 우리가 굉장히 복합 충격, 여러 가지 충격이 동시에 온다는 얘기. 이 얘기도 저기 윤석열 때도 이런 얘기 했었어요. 윤석열 때 그러니까 그 당시 화두가 뭐냐? 복합 충격이었었어. 예? 불확실성. 왜?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었잖아요. 예? 집권했을 때. 트럼프 리스크의 본질은 뭐냐면요.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미국이 인류 세계에 부담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예? 부담으로. 전 세계가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트럼프랑 지금 미국을 놓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잖아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지금 평가잖아요. 예? 대부분 사람들의 평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보면서 미국이 이 정도야? 이런 실망감들을 대부분이 갖고 있잖아요. 저는 미국은 이미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봅니다. 그건 여러 가지 징후들로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트럼프 지지자, 극성적인 지지자 있었죠. 국가 대테러 센터 국장을 역임을 했는데 중간에 얼마 전에 전쟁 터지고 나서 3월 달에 자기는 양심 문제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전쟁이 일으킨 게 이란 침공한 게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일으킨 거고 그런 현존하는 지금 이기가 없다. 그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양심상 도대체 이거를 지지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사임을 했잖아요. 사임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말 사이에 이런 거 육군 참모총장을 해임했잖아. 트럼프 코드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예? 트럼프 지지 연예인을 거기 저게 동원된 그러니까는 헬리콥터 저거를 그러니까는 예? 문제 삼으니까는 그거 가지고 해임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지네들은 딴 얘기로 하고 앉았지만은. 그렇죠? 지금 이 정도인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면 전쟁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전쟁은 기본적으로 끝날 수 없는 전쟁이, 한쪽이 한쪽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이, 한쪽은 무력에 있어서 월등한 우위를 갖고 점하고 있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예? 미국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까지 곁들여가지고, 이란이라는 나라 한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 두들겨 패는 거니까는, 이거는 무력은 절대적인 열쇠죠, 이란이요. 예? 그런데, 이란이 버티고 있는 게 뭡니까요? 이란이 버티고 있는 것은 종교야. 신념이야. 사람들이 죽어도 그거 가지고 순교했다고 표현하잖아요. 순교요. 예? 이 순교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거 못 막습니다. 예? 못 막어. 우리가 조선시대 말에 천주교가 그러니까는 이 선교를 할 때 거기를 우리가 김대왕 신부님을 했을 때 순교자를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몇 명 죽인다고 해가지고 천주교 저게 중단됩니까? 아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못 봤습니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이 뭐예요? 그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잖아요. 예?
걔네들을 그러니까 10년 동안 막 저기 때려 부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도망 나왔잖아요. 예? 종교 신념하고 이게 전쟁을 벌이게 되면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이게 무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자, 그 결과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뭐냐면 트럼프는 지금 뭐냐면은 지금 퇴각하고 싶은 거야. 퇴각하고 싶은 거야. 그만하고. 네? 퇴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퇴각하게 되면 우리 이게 유튜브 방송이니까 일반 방송에 이런 표현하면 저거지만 쪽팔리잖아요. 그냥 퇴각하면 쪽팔리잖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걸 아무리 그러니까 미사역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니까 얘기해봤자 그래봤자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이제 지가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이란이 정당화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거는. 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자, 이란 정권을 그러니까 정당화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좀 문제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쪽팔리니까는 명분 있는 태각을 하고 싶은 거야. 명분 있는 태각을.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 좀 이제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사람들이 중도파들이 지금 흘리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예? 흘리는 그 협상안이 뭐냐면은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명분 있게 태각할 수 있도록 종전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만들어주자는 거야. 예? 지금 근데 어떻습니까? 평행선을 가고 있잖아. 평행선을.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미국이 그냥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라는 지금 뭐예요? 니네들이 전쟁을 시작했지만은 끝내는 건 우리가 끝낸다. 이런 입장이잖아, 지금요. 예? 이런 입장이잖아. 예? 그리고 자신감도 붙은 거야. 예? 할만하다는 것을. 그리고 때려 부시고 막 그래봤자 그 때려 부시는 거 가지고 이게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안 나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을 얼마나 때려 부셨습니까? 베트남 전쟁 때 얼마나 때려 부셨어요. 예? 때려 부신다고 해서 전쟁이 그러니까는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항복을 안 한다고. 항복을 안 해. 왜? 이걸 순교로 보거든.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전쟁이 잘못하면 장기화된다. 장기화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뭐까지 핵을 건드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경제적인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아마 뭡니까? 아마겟돈이 올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주말에 여러분들 터지는 게 뭡니까? 주말에 지금 터지는 게 지금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트럼프한테 지금 계속 꼬드기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요. 예? 원전 공격할 수 있도록 지금 원전 공격 이미 시작했잖아요. 이란에 저쪽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바닷가 쪽에 페르시아만 쪽에 부셰르 원전이라고 여러분 지도 찾아보면 쉽게 나올 거예요. 부셰르 원전을 그러니까 4번이나 공격했다고 우리가 이 기사가 나오잖아요. 외신 기사에서 나오잖아요. 예? 외신 기사에서 원전을 공격한 거야. 이건 핵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면 그 핵을 건드려 가지고 그러면 대규모 그러니까 인명을 그러니까 살상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위축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뭐랬습니까요? 방사능 낙진이 테헤란이 아니라 걸프 국가들 수도들로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 가지고 그쪽에 피해를 입힐 것이다. 거기 여러분들 지리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만 쪽에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테헤란이라는 건 저쪽 북부잖아요. 북부 쪽에 있잖아. 내륙 북부 쪽에. 근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소위 말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이란에 그러니까 지리까지 공부를 하게 됐어. 지리까지 공부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이란은 2개의 큰 산맥이 있고 이 자그로스 산맥 때문에 외침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략자들이 잘 들어오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잖아요. 자그로스 산맥이 그러니까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그러니까 그게 자그로스 산맥이 최대로 높은 데는 4,500m도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사능 낙진이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그러니까는 이 테헤란으로 날아올 가능성보다는 거기 페르시아만 건너쪽에 거기 많은 중동 국가들이 있잖아요. 예? 걸프 국가들이 그쪽에 그러니까 피해를 입힐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민간 시설들 이것까지 지금 이제 이미 공격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똑같은 이제 그러니까 반격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쟁 장기화, 지금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면서 뭐냐, 물가를 자극하죠.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건 당분간 거의 물 건너가 버렸죠. 예? 모르겠어요. 5월 달에 그러니까는 트럼프 저기가 지명한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냥 저기 인하를 할지, 그렇게 되면 더 엉망이 돼버립니다. 더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굉장히 불확실해진 거야. 경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는 마지막 보루가 뭡니까? 그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입니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이야.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그러니까 물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요? 이게 공급 충격이잖아요. 공급 충격. 수요가 넘쳐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 충격에 대해서만은 사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통화량 조절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금리 조절로요.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계속 3회씩 인하를 해왔는데 갑자기 해왔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스탑을 시킨 거 아니에요. 스탑을 못하게 계속 이게 내려야 되는데 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런 기사도 나왔죠. 저는 미국이 전쟁을 이길 수 없는 게 부패한 정권은 전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건 진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사 보셨을 거예요. 이게 AP통신에서 보도했던 건데 트럼프의 아들 둘이 있죠. 예? 트럼프 아들 2명이 있잖아요. 이 2명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드론 회사에서의 지분을 그러니까 인수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드론 회사의 이 드론을 아랍 국가들이 이 드론 매입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쟁을 개인들의 돈벌이로 우리가 이용하는 거야. 이용하는데 문제는 더 과간인 게 조지 부시 때 그러니까 이 윤리 담당 변호사 책임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일은 가족이 그러니까 첫 번째 가족이라 해.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쟁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은 막대한 돈을 버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이거야. 예? 처음 있는 일이라 이거예요. 더군다나 뭐냐면 의회한테 동의도 받지 못한 그런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당시에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던 때 부시 행정부의 그러니까는 이 윤리 담당 변호사가 이런 이제 그 책임자가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AP 통신에서 그 아들한테 에릭 트럼프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 충돌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자기는 뭐냐면은 자랑스럽다 이거야. 자기는 이 행동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것이 이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인 게 이번에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냐 미국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경공 얘기는 그만들 하세요. 제발 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자, 그 결과로 미국 성장률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요. 전쟁 전에 3.14. 이게 그러니까는 미국식입니다. 4분기 연속 그러니까는 성장했을 때 연속 누적 성장률이기 때문에 3.14%로 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하게 되면 전분기 대비는 0.8%에 해당되집니다. 0.8%요. 근데 이게 전쟁 터지고 나서 쭉쭉쭉쭉 계속 인하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반토막 수준인 1.64%까지 내렸어요. 어디가? 연준의 전망치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 전에 올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8% 성장할 거라고 예상했던 게 0.4%로 된 거야. 예? 이게 전쟁 충격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미국이 지금 일종의 그러니까 좀 거칠게 표현하면 왕따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없는 세계 질서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표현이 굉장히 이상하지만 미국 없는 세계 질서라는 게 존재가 가능한 건가?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랬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거기 이용한 나라인데 알아서 해결해.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살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랬잖아요. 네? 미국 없는 세계 질서가 표면상으로 시작됐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난 1세기 동안 세계 질서를 만들고 주도한 건 미국이었잖아요. 근데 자신이 만든 세계 질서를 스스로 해체한 거야. 스스로 해체한 역사적인 전환점을 지금 지나가는 중인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되게 제국의 질서는 아주 침략을 받아가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부의 문제로 대개가 이게 그러니까는 해체되어져요. 붕괴되지고요. 근데 미국이 지금 그런 것을 지금 그러니까 반복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역사가가 볼 땐 그래요. 지금 경제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미국의 소위 말해서 플랫폼 자본들의 기업 가치 규모가 어떻습니까요? 다 1조 달러씩 넘는데, 예? 4조 달러 넘는, 5조 달러도 한때 넘었던 기업들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들의 경제 GDP로 순서로 볼 때는요, 3, 4위에 해당되지는 규모들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전 세계가 굉장히 초밀하게 연결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디지털 기술의 힘이죠. 그러니까 경제는 그러니까는 글로벌화가 최대치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냥 하나의 시장으로 완전히 통합돼 버린 거예요. 네? 통합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가 연결이 됐다는 얘기는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 속에서는 국가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개별 국가별로 이게 국가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국가들 간에 그러니까 전체가 연대하는 그게 바로 국제 질서잖아요. 이게 무질서 상태가 된 겁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해체해버린 거예요. 미국 주도로 그러니까는 사실 국제 질서는 만들어졌었잖아요. 이걸 해체해버린 거야. 이게 비대칭적이잖아요. 경제하고 정치적인 이 영역이 완전히 비대칭적으로 지금 이게 결합돼 버린 거예요. 이 삐끄덕거리는 이 역설적인 조합은 이건 이거 소위 말해서 지진에 있어서 폴트라인이라는 표현 있죠. 영어로 폴트라인이요. 지진에 그러니까 이 지각대가 이게 어긋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저는 이게 지금 글로벌 폴트라인의 지금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폴트라인 이 지각 간에 이게 그러니까 이 어긋나가지고 생기는 이런 문제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플랫폼 자본들은 AI 기술을 독점을 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 국가가 독점을 하면서 이게 어디로 튈지도 모르잖아요, 이게요. 예? 그럼 이 속에서 인류 세계의 지구촌 시민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요. 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굉장히 빈도수 높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듣지 마세요. 예? 이거 여러분 터지고 나서야 그때서 대부분들 가시는데 두고 보시라고요. 트럼프 권력이 더군다나 제가 일전에 했죠. 연준을 사유화시키고 이 사람들은 군대도 사유화시키고 다 사유화시키잖아. FBI도 사유화시키고 예? 자기 권력을 위해 가지고 연준을 지금 사유화시키려는 걸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가장 그러니까 강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금융 시스템인데 금융을 포함한 시스템을 그러니까 사익 추구에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중간 선거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지금 경험해 오고 있다고요. 이건 엄청난 금융 질서의 혼란 가능성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고하고 있는 거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금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어저께 SNS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11일 여유를 줬다. 그게 끝나는 게 4월 6일 날 끝나는데 그때는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했잖아요. 지옥문이 열린다는 게 뭐겠어요? 결국 핵 부분을 건드린다는 얘기죠. 핵 부분을 건드린다는 얘기야. 핵 부분을. 예? 그러면 거기서 그러니까 문제는 이란이 잘못했어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항복했듯이 항복으로 이어질 거냐? 저는 항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예? 항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란을 우리가 쑥대밭 만들고 하면은 그걸로 쾌감을 느낄 줄 모르고 이란이 당분간 그러니까 재기할 수 없도록 망가뜨려 놓는 걸로도 충분하니까는 중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동 질서 개편하는 데 속에서 그렇지 모르지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국가들 인류 세계가 그러니까 그걸로 떠안을 그 비용도 생각해 보세요. 홍해까지만 봉쇄되고 호르무즈뿐만 아니라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진짜 아마겟돈입니다. 진짜 경제적으로 아마겟돈이 현실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서두르면서 지금 무슨 움직임이 있습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40여 개국 예무장관이 긴급히 회의를 열었죠. 물론 화상회의를요. 한국도 참여했고요. 그렇죠? 여기서 뭐냐면 뭘 그랬냐면은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굉장히 한계를 느꼈어요. 네? 이 40개국이 이전 상태로 복원시킬 수 있을까? 호르무즈 개방을 논의한다는데 그러면서 뭐냐면은 국제법의 위반이다. 호르무즈를 해서 이 통행료를 받는 거는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뭐냐면은 국제법 위반을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먼저 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런 방법 없어. 저는 그러면 여전히 이 40개 국가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변형된 아류 서구 중심 질서죠. 이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호르무즈에서 통행료를 받는 이란도 비난을 해야 되지만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소위 말해서 그 전쟁이 그러니까는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것도 같이 지적을 해야죠. 같이 지적을 해야 되지. 그래야지 그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 에? 안 하잖아요. 그냥 뭐냐면은 자기들 40개 국가가 압력을 넣으면 그러니까 이란이 말을 들을 거다? 에? 트럼프가 그러니까는 출구 찾는데 그 지원해주는 오픈이 더 보여요? 거기다가 여기는 중국과 러시아는 또 배제하고 있잖아. 러시아는 지금 유럽이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배제 안 됐어요. 중국도 배제하고 있잖아요. 중국을 배제한 이러한 방식이 이게 현실로 가능하겠냐고요. 예? 이건 제가 볼 때 효과가 없는 거야. 예? 더 영국이 뭐 이렇게 주도해버렸잖아요. 오히려 중국의 행보가 오히려 그러니까 시선을 끌어요. 4월 2일 날 두 개의 조치가 진행되죠. 왕이 외교부장은 전화로요. 유럽을 대표하는 유럽연합에 외교안보 담당 대표하고 그다음에 독일의 실질적인 그러니까 유럽 국가 속에서 가장 그러니까 맏형인 독일 외무장관하고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걸프 협력회 순회의장이 지금 바레인이 맡고 있는데 연속 통화를 4통을 연속을 하면서 이걸 해결사로 지금 이렇게 해결사로서 지금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동시에 뭐냐면 유엔하고 중동 6개국 소위 말해서 걸프 협력 회의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소위 걸프 협력 회의라 그러죠. 이 중동 6개국하고 유엔하고 소위 말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이 전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안보리 회의를 열었잖아요. 여기에 중국도 참석을 해가지고 중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이란 전쟁의 발단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이는 유엔 헌장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이거 맞는 얘기잖아.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좀 미국이 그런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미국 편 이렇게 다는 사고는 좀 더 이상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사대부들이 명나라만을 가다가 청나라한테 두들겨 맞고 그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중국이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된다 이거야.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란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전쟁의 확실한 종료. 다시는 침략 안 한다는 이게 약속해달라는 얘기잖아. 동시에 뭐랬습니까? 중국은 이란이 그 걸프 협력국 페르시아만 주변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왜 그렇습니까요? 석유가 육가로 대응을 하겠다. 육가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은 힘이 미국의 석유가 가격을 높여가지고 압력을 넣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라고 비군사 목표물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니까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고 앉아있으니까 똑같이 하고 앉아있잖아요. 똑같이. 눈에는 눈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무차별 공격, 그 다음에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도 용납할 수 없다. 양쪽이 둘 다 잘못하는 부분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게 균형 있는 이게 되니까는 중재자의 역할이죠. 예? 이게 중재자의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앞에 나온 40개 국가는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균형자적인, 그러면 이란이 말 듣겠어요? 효과가 없는 거는 그러니까는 말 안 듣는다고 40개 국가가 무슨 군대를 동원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면은 새로운 질서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는 그 소위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은 트럼프 리스크는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미국 없는 세계 질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은 미국 없는 세계 질서가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상 무질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질서를 만들고 질서를 주도했던 미국이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나 빠질래 해버린 거야. 예? 나 빠질래. 뭐 심지어 그러잖아요. 나토에서도 나 빠질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든 약하든 간에. 예? 이게 트럼프의 지금 저거 화법이잖아요. 이것이 던지는 경제적인 의미는 뭐냐? 경제는 이미 글로벌화, 초연결 경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보다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중대한 시대에 증대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지난 5년 동안에, 5, 6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 그러고 나서 바로 뭐였습니까? 그러고 나서 터진 게 뭐였었어요? 바이든 정부 시대 때인데, 그때 탈중국 선언하잖아, 탈중국 선언하면서 뭐였습니까? 공급망의 저기 불안정이 화두가 되잖아요. 중국을 빼놓고 그러니까는 공급망을 만들겠다. 이런 시도를 했잖아요, 바이든이. 예? 바이든이 그런 시도를 했잖아요. 지금도 진행형이고, 예? 진행형이고요. 그렇죠? 그게 진행되다가 그다음에 이란 전쟁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지난 5, 6년 동안에 한 해도 그러니까 편안한 날이 없었던 거야. 방향을 어디로 가고 있느냐? 국제 질서가 해체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었다 이거예요. 국제 질서의 해체는 바로 뭘 의미합니까? 경제적으로. 대외 경제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해지는 거죠. 대외 경제 환경이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급망 불안정성이죠. 이거 극도로 증대하는 거죠. 우리 최근에 나프타, 헬륨, 반도체와 관련된 헬륨, 육브라 텅스텐, 이것도 반도체와 관련된 거죠. 네? 육브라 텅스텐. 금속을, 텅스텐을 이렇게 뭐 붙이는 뭐 저걸 하는데, 가스를 하는데, 그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원자재뿐만 아니라 식량 대란 등에서 공급망 불확실성이 이제 일상화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무질서 시대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왜?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국제적인 규칙에 의해 가지고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이 협력을 미국이 먼저 그러니까 이걸 깨트려버리고 있잖아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이든 때부터. 예?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한국 경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위험하다고 보느냐? 한국은요, 외부에서 조그마한 충격이 발생해도 쉽게 위기로 진화하는 구조야. 쉽게 진화하는 구조야.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지금 신속한 추경을 요청한 게 그 사실입니다. 사실이야. 예? 서민들은요, 이런 작은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생존 위기로 내몰려. 그게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박정희 때 산업화를 시작했잖아요. 박정희 산업화 모델의 특징이 뭡니까요? 제조업 중에서도 제조 부문에 특화된, 그걸 제가 이제 모노칼라형 산업체계라고 그러죠. 모노칼라형 산업체계. 예? 모노칼라형 산업체계.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외국에다 의존해야 되는 거야. 선진 국가들한테.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한계에 봉착한다 이거죠. 한계에 봉착하게 돼요. 탈산업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요? 수출주도 성장으로 전환을 했어. 쉬운 길로요. 수출주도 성장이라는 건 뭐예요? 해외 경제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 방식이라는 거예요. 해외 시장에. 예? 대의존형 산업체계가 돼버렸죠. 우리나라는 예국가 이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산업체계가 마비돼 버립니다. 마비가 돼버려. 왜? 이 대의존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대의존형, 소위 수출주도 성장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요? 대기업들이, 재벌기업들이 수출에 목을 매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동소득을 억압하잖아요. 노동소득을 억압한 결과가 바로 뭐예요? 내수 취약형 산업체계가 된 거죠. 내수가 우리나라처럼 선진국 중에서 취약한 나라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수가 취약해지니까는 외부에서 충격만 오게 되면 금세 이게 위기로 발전한다 이거예요. 자, 그걸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모든 게 그렇지만은 훌륭한 의사라는 건 뭐예요? 환자가 뭘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선행이 안 되게 되면 해결도 안 되고 고통도 지속되고 그러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고 과감한 실천을 하고 그것에 필요로 하는 것을 국민들을 그러니까는 설득을 해야 되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정점에 누가 있는 거? 대통령이 있는 거죠. 예? 민생 밀착형 정책도 필요하지만은, 예?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가벼운 상황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게 바로 상징적인 게 뭡니까? 대부분 서민들은 불안해. 고용도 불안하고, 노후도 불안하고, 희망이 없어. 안 보여. 예, 그게 수십 년간 진행됐으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되면서 일본의 젊은이들이 90년대 이후 생들어가 사토리 세대라고 하잖아요. 예? 일본의 꼰대들이 그들의 젊은 아들한테 한 얘기가 무슨 얘기했냐면요. 과거 2010년대 아베나 이런 패기가 없다. 근데 자기들은 태어나서 지금 현재 할 때까지 어떤 변화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변화가 올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지요. 그게 합리적인 사고지. 예?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올 거라고 하면서 희망을 자꾸만 갖게 되면은 오히려 희망 고문이 돼버리죠. 예?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결과가 뭐예요? 청년들이 미래 만들기가 아니라 빛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B2 재테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네?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게 그 결과물인 거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코스피 5천이라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좋아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 결과는 상당히 안타까움에 그러니까는 이 산물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좀 뒤에서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할 일은 뭐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할 일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바로 위기 관리죠. 관리를 해야 되죠.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 제가 뭐랬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에요. 하나 해결하면 또 두 개가 생기고 두 개 해결하면 또 세 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런 상황이야. 이거 5년 동안 하다 보면요 지치고 나중에 한 5년, 4, 5년, 3, 4년 지나면 한 게 뭐 있지 이렇게 생각 들어. 왜 계속 문제는 계속해서 이게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구조 시스템의 취약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위기에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거예요. 민생 밀착형 저것도 하지만은 서민들이 서민들이 느끼는 이 암울한 현실, 이거 돌파구 마련이 대통령의 역할이에요. 청년들은 미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B2에 매몰되기보다는 청년들은 새로운 모험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소위 창업하는데 그게 혁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창업이 안 됩니까? 한 번 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다시 재기가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거 하려면 안정적으로 모험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모험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는 그러니까 뒷받침이 돼줘야 될 게 아닙니까? 창업하다가 안 되더라도. 예? 근데 그거 실패하게 되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버리면은 겁나서 누가 하겠어요? 예? 그것과 동시에 내수 강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이게 출발점인 거야. 현재 상황 속에서. 이게 가장 한국 경제와 서민을 위해 가지고 밀착형 이게 과제 아닙니까? 예? 이게 밀착형 과제 아니냐고요. 제 말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상관 안 듣는데 저는 선생으로서 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거고. 예? 이걸 뭐 안 들으는 거는 뭐 국민들이 사회가 그러니까 살 길 안 찾겠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지난 1년 사이에 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B2라고 하지만 학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죠.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전체 1년 사이에 85%가 증가했어요. B2 규모가. 1년에 85%가 증가하는 게 이게 정상인 사회입니까? 예?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은
20, 30대도 75%, 60대 이상은 120%. 60대 이상은 이게 결국 뭡니까? 노후 자금을 다 끌어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온 국민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전부 다들 그러니까는 예? 이 B2에 지금 올인들 하고 있는 거야. 예? 올인들 하고 있는 거야.